아들아, 이제 저것을 떼어버리는 게 어떠냐? 죽일 순 없으니 기생집에 팔아넘기면 뒤탈도 없을 게야. 남편의 급제를 위해 10년 동안 소금 가마니를 매며 피땀 흘린 조강지처. 하지만 출세한 남편과 시어머니가 모의한 것은 고작 기생으로 팔아치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절벽 끝에서 강물로 몸을 던졌던 그녀. 그런데 5년 뒤 남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서방님, 오랜만입니다. 그 관복이 참 곱군요. 제 피눈물로 지은 옷인데 말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한 여인의 처절하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 지금 그 막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야담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재미있으셨으면 좋겠고,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날이었으나 서해안 끝자락 연포 포구의 바람은 여전히 칼날처럼 매서웠습니다. 그 바닷바람을 뚫고 한 여인이 커다란 소금 가마니를 등에 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옥부는 본래 포구에서 이름난 소금 장수 소 씨의 외동딸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란 귀한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허울만 좋은 명문가 선비 한세경에게 시집 오면서 그녀의 운명은 송두리째 바뀌고 말았습니다. 시집 올 당시 한 씨 가문은 이미 가세가 기울어 쥐들조차 먹을 것이 없어 도망갈 정도로 가난한 처지였지요. 옥부는 남편 세경의 손을 잡으며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사내를 반드시 장원급제시켜 가문을 일으켜 세우리라. 그날부터 옥부는 비단 치마를 벗어 던지고 거친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남들이 모두 잠든 새벽 4시,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10리 길 포구로 향했지요. 어깨를 짓누르는 소금 가마니를 메고 장터를 누비는 일은 여인의 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역이었습니다. 가마니에서 흘러나온 소금물이 어깨의 상처에 닿을 때마다 살을 애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요. 하지만 옥부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이 소금을 팔아야 서방님의 지필묵을 사고 시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옥분이 장터에서 번 돈으로 쌀을 사들고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 김 씨는 마당까지 버선발로 뛰어 내려왔습니다. 어이구, 우리 복덩이 며느리 왔느냐. 너 아니면 이 집안 식구들이 벌써 굶어 죽었을 게다. 김 씨는 옥분의 거친 손을 잡으며 연신 눈물을 훔치는 척했지요. 하지만 정작 옥분이 부엌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옥분의 전대 주머니부터 챙기는 것이 그녀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얘야, 장터 김서방네 상단에 귀한 종이가 들어왔다더구나. 세경이 공부에 꼭 필요하다니 내일은 소금을 조금 더 떼어와야겠구나. 김 씨의 말은 따뜻한 위로 같았으나 사실은 옥분을 한 개까지 부려먹으려는 교묘한 채찍질이었습니다. 옥분은 그런 시어머니의 속내도 모른 채 그저 자기를 믿어주는 마음이 고마워 고개를 끄덕였지요. 방 안에서는 남편 세경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남편이 행여나 공부에 방해될까 싶어 숨소리조차 죽이며 밥상을 차렸지요.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은 오로지 남편 세경의 몫이었습니다. 옥부는 부엌 구석에서 식어버린 보리밥에 물을 말아 짠지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웠지요. 식사를 마친 세경이 방 밖으로 나와 옥분의 구분 등을 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나의 학업을 위해 부인이 이토록 고생하니 내 마음이 참으로 무겁소. 세경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 실려 있는 듯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구려. 내가 이번 과거에만 급제하면 부인을 정경 부인으로 만들어 비단옷만 입히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것이오. 세경은 옥분의 화상 자국이 남은 손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지요. 옥분은 그 말 한마디에 10년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경의 눈빛은 아내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올라탈 사다리를 보는 듯한 차가움이 서려 있었지요. 세경은 옥분이 장터에서 소금을 팔며 사람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속으로 침을 뱉었습니다. 양반인 내가 저런 천한 장사꾼 몇 편내의 덕을 보고 살다니. 이는 가문의 수치다. 세경은 급제만 하면 이 수치스러운 과거를 모두 지워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옥부는 자신의 청춘과 고운 외모를 모두 소금밭에 묻었습니다. 손가락은 마디마디 굵어졌고 얼굴에는 거친 세파가 가득했지요. 반면 세경은 아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좋은 음식을 먹고 귀한 옷을 입어 얼굴에 기름기가 자르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옥분을 보며 혀를 찼지요. 쯧쯧, 저런 지극정성이 어디 있나. 한생원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구먼. 옥분은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수줍게 웃으며 서방님의 앞날만을 빌었습니다. 어느덧 과거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옥부는 남편의 한양길 노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보다 2배나 많은 소금을 지고 나섰지요. 밤늦게 돌아온 옥부는 남편에게 줄 돈주머니를 품에 꼭 안고 행복한 상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10년을 믿어온 남편의 추악한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옥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안방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저 여편네 덕에 모은 돈이면 이번 과거는 문제 없을 것입니다. 세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저 무식한 소금 장수 딸이 언제까지 우리 집안의 안주인 노릇을 하게 둘 순 없지. 시어머니 김 씨의 대답에 옥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10년의 헌신을 비웃는 배신의 시작이자 옥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과연 옥분이 그토록 믿었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일까요? 옥분은 전날 밤 들었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가 환청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설마 내가 10년 동안 모셔온 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이른 새벽 안방으로 향했지요. 옥부는 방구석 낡은 궤장 밑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옥분이 10년 동안 소금 가마니를 매며 1푼, 2푼 모은 쌈짓돈이 들어있었지요. 남편의 장례를 위해 그리고 혹시 모를 집안의 위기를 위해 제사를 깎아가며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어본 옥분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피와 땀이 밴 돈 뭉치는 간데 없고 먼지만이 옥분을 반기고 있었지요. 옥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때마침 남편 세경이 보찜을 챙겨 대문을 나서고 있었지요. 서방님, 이 새벽에 어디를 가십니까? 그리고 제 상자에 있던 돈은 어찌 된 것입니까? 옥분의 물음에 세경은 멈칫하더니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까지 푼 돈 좀 가져갔다고 호들갑이냐? 내가 다 가문을 위해 쓸 곳이 있어 가져간 것이다. 세경은 대답도 듣지 않고 서둘러 마을 어귀로 사라졌습니다. 옥부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요.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길 새도 없이
남편의 뒤를 몰래 밟기 시작했습니다. 세경이 도착한 곳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으슥한 숲속의 작은 주막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낯선 사내 하나가 삿갓을 깊게 눌러쓴 채 기다리고 있었지요. 옥부는 주막 뒷담화 밑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습니다. 가져왔는가? 삿갓을 쓴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경은 품속에서 옥분의 돈뭉치를 꺼내 사내에게 건넸지요. 여기 있소. 약속대로 이번 과거 시험의 시제와 모범 답안을 내놓으시오. 옥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급제하겠다던 남편이 아내의 피땀 어린 돈으로 시험 문제를 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삿갓 쓴 사내는 돈의 무게를 달아보더니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세경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시험의 문제입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외우시오. 세경은 그 종이를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가슴에 소중히 품었지요. 그 추악한 거래를 지켜보던 옥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막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서방님,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옥분의 사자 후에 세경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종이를 뒤로 감추었습니다. 내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느냐? 옥부는 눈물을 흘리며 세경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지요.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제가 한겨울 바닷바람에 살이 터져가며 모은 돈입니다. 어찌 이 더러운 짓에 제 피 같은 돈을 쓰신단 말입니까? 주변을 살피던 삿갓 쓴 사내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재빨리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세경은 옥분을 거칠게 밀쳐냈지요. 무식한 계집이 무얼 안다고 나서느냐. 내가 이번에 급제하지 못하면 우리 가문은 영영 끝이다. 세경의 눈에는 미안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실력으로 안 되니 돈으로 사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정령선비가 할 짓입니까? 옥분의 일침에 세경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입 닥치거라.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찌 되든 상관없는 법이다. 내가 정경부인이 되고 싶다더니 이제 와서 깨끗한 척이냐? 세경은 넘어진 옥분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덧붙였습니다. 이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거라. 만약 한마디라도 밖으로 샌다면 그날로 너는 이 집안에서 끝일 줄 알아라. 옥분은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뒷바라지한 사내가 존경스러운 선비가 아니라 탐욕에 찌든 괴물이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렸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의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는 액체가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아내의 피눈물 섞인 돈으로 문제를 산 세경이 과거 시험에 덜컥 합격하여 금이 환영한 것이지요. 마을 어귀부터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세경은 머리에 어사화를 꽂은 채 위풍당당하게 가마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옥부는 남편의 합격이 기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 얹힌 무거운 돌덩이 때문에 차마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영광이 행여나 남편의 앞날을 망치지는 않을까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김 씨와 남편 세경의 생각은 옥분과 전혀 달랐습니다. 급제 잔치가 한창이던 그날 밤 대청마루에서는 고관대작들의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지요. 그 중에서도 고을에서 가장 권세가 높은 김 대감의 눈길이 세경에게 머물렀습니다. 자네 같은 인재가 우리 가문과 인연을 맺는다면
정녕 날개를 다는 격이겠구먼. 김 대감은 은근히 자신의 막내딸과의 혼사를 내비치며 세경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 대감의 막내딸이라 하면 미모는 물론이고 그 집안의 재산이 산더미 같기로 유명한 처자였지요. 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가자 시어머니 김 씨는 세경을 안방으로 급히 불러들였습니다. 세경아, 들었느냐? 김 대감이 너를 사위로 삼고 싶어 하는 눈치더구나. 김 씨의 눈에는 탐욕의 빛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들었습니다. 그 댁 사위가 된다면 제 관직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겠습니까? 세경은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를 쳤지요.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에는 10년을 함께한 조강지처 옥분의 자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저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소금 장수 딸녀는 어찌 처리하시렵니까? 세경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내가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취급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돈으로 문제를 산 사실까지 알고 있으니 그냥 내쫓았다가는 무슨 소리를 하고 다닐지 모릅니다. 비밀을 알고 있는 옥분이 이제는 출세의 걸림돌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된 것이지요. 시어머니 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죽여 없애는 것은 뒤탈이 많으니 아주 멀리 팔아넘기는 것이 어떻겠느냐. 옥분을 지방에 이름난 기생집인 옥계관에 팔아넘기자는 끔찍한 제안이었습니다. 옥계관 포두에게 연락해서 돈을 받고 넘겨버리자꾸나. 그러고는 옥분이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갔다고 소문을 내면 그만이다. 그럼 저는 김대감 댁 막내딸과 혼인하여 대갓집 사위로 새 삶을 살면 되겠군요. 세경은 어머니의 잔인한 계획에 무릎을 치며 찬성했습니다. 조강지처를 팔아넘긴 돈으로 새 장가 미천을 삼으려는 두 사람의 모습은 흡사 귀신보다 더 무서웠지요. 옥부는 서방님께 드릴 따뜻한 차를 내오다 문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듯 숨이 가빠왔고 10년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옥부는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피할 시간도 없이 세경이 보낸 장정들이 들이닥쳐 옥분의 입을 틀어막았지요. 옥분은 짐짝처럼 묶인 채 컴컴한 헛간에 내던져지고 말았습니다. 밖에서는 거센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시어머니 김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옥계관 포두들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조용히 시키거라. 옥부는 어둠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헛간 바닥을 긁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바친 10년의 세월이 기생집에 팔려가는 몸뚱이로 돌아오다니 하늘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지요. 하지만 옥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서 저들의 추악한 실체를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는 도끼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과연 옥부는 무사히 이 지옥 같은 헛간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하늘도 이 기막힌 사연을 아는지 억수 같은 봄비가 헛간 지붕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습니다. 컴컴한 헛간 구석에 손발이 묶인 채 던져진 옥부는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기생집 사내들이 들이닥쳐 자신을 짐짝처럼 실어갈 것이라는 생각에 온몸이 오들오들 떨렸습니다. 옥부는 필사적으로 몸을 뒤틀어 손목을 묶은 밧줄을 풀어보려 했으나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시어머니가 얼마나 단단히 묶었는지 살점만 패여 나갈 뿐이었지요. 문 밖에는 시퍼런 칼을 든 장정들이 지키고 서서 도망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죽어도 저들의 뜻대로 기생집에 팔려가지는 않겠다. 옥부는 입술을 깨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옥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처마 밑에서 새어들어온 빗물에 흥건히 젖어든 헛간 바닥의 진흙이었지요. 오랜 가뭄 끝에 내린 봄비는 딱딱했던 흙바닥을 말랑말랑한 찰흙처럼 녹여놓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뒷짐진 손으로 바닥에 흙을 더듬었습니다. 손톱 끝에 닿는 축축하고 비릿한 흙의 감촉이 마치 마지막 생명줄처럼 느껴졌지요. 옥부는 손가락에 힘을 주어 진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으로 모래와 흙이 박혀들어와 생사를 찢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으나 멈추지 않았지요. 한 움큼 또 한 움큼 진흙을 파내어 옆으로 밀어낼 때마다 옥분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손등이 다 까져서 피가 섞인 진흙이 손목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마침내 옥분의 손목을 묶었던 밧줄이 바닥에 날카로운 돌부리에 걸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자유를 되찾은 옥분은 더욱 무서운 기세로 바닥을 파 내려갔지요. 헛간 벽면 아래쪽 비바람에 사가버린 나무 기둥 밑으로 사람 하나 겨우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만들어졌습니다. 옥부는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그 좁은 구멍 속으로 몸을 밀어 넣었지요. 거친 흙바닥에 등과 어깨가 긁혀 옷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으나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헛간 밖으로 빠져나온 옥분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장대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뒷산 오솔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헛간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주인이 사라졌다. 어서 잡아라. 멀리 못 갔을 것이다. 시어머니 김씨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횃불을 든 장정들이 옥분의 뒤를 쫓기 시작했지요. 비바람에 횃불이 일렁거렸으나 옥분의 하얀 소복은 어둠 속에서도 좋은 표적이 되었습니다. 옥분은 빗물에 미끄러지고 덩굴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산등성이를 타고 기어 올라갔습니다. 가시덤불에 온몸이 핥히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와 장정들의 고함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옥분의 발끝이 닿은 곳은 깎아지른 듯한 벼랑 끝이었습니다. 절벽 아래로는 거센 물살을 일으키며 흐르는 강물이 포효하고 있었지요. 옥분은 막다른 길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횃불을 든 무리 선두에는 놀랍게도 남편 세경이 서 있었습니다. 옥분아, 거기서 멈추거라. 내가 살 길은 순순히 포도를 따라가는 것뿐이다. 세경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비밀이 탄로 날까봐 두려워하는 비겁한 욕망만이 가득했지요. 옥분은 벼랑 끝에서 남편을 향해 처절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서방님, 10년 세월을 소금 가만히 매며 당신을 섬긴 대가가 고작 이것입니까? 옥분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산천을 울렸습니다. 내 오늘 이 강물에 몸을 던져 귀신이 되어서라도 당신의 그 더러운 관복을 피로 물들일 것이오. 세경이 당황하여 손을 뻗으며 다가오려 했으나 옥분은 주저없이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이 나쁜 인간아, 내 무덤에 꽃이 피거든 그때 후회해라. 옥분의 마지막 비명과 함께 하얀 소복이 허공을 갈랐고 시커먼 강물 속으로 집어삼켜진 옥분의 모습은 거품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세경은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고 시어머니 김씨는 오히려 잘 되었다며 혀를 찼지요. 전연이 스스로 죽어주니 오히려 뒤탈이 없겠구나.
어서 돌아가서 장례치를 준비나 하자. 비정한 모자는 그렇게 옥분이 죽었다고 확신하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결코 이 비극을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차가운 새벽 안개가 강줄기를 따라 낮게 깔리던 무렵이었습니다. 강과 갈대밭 사이로 한 사내가 무거운 걸음을 옮기고 있었지요. 그는 한양에서 큰 상단을 이끌며 거상으로 이름을 날리던 장대호였습니다. 대호는 고향에 계신 어머님의 산소를 찾아 정성껏 성묘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지요. 어머님, 내년 봄에는 꼭 좋은 소식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대호가 산자락을 내려와 강변길을 지나던 그때 물가 쪽에서 하얀 물체가 일렁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밤새 내린 비에 떠내려온 짐짝인 줄로만 알았는데,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던 대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짐짝이 아니라 헝클어진 머리칼을 강물에 적신 채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의 하얀 소복은 흙탕물에 찌들어 있었고 곳곳이 찢겨 살점이 드러나 있었지요. 대호는 급히 달려가 여인을 조심스럽게 돌려뉘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대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비록 흙먼지와 핏자국으로 얼룩졌으나 그 이목구비는 20년 전 헤어진 소꿉친구 옥분이 틀림없었지요. 옥분아, 너 옥분이 아니냐? 정신 좀 차려보아라. 대호는 옥분을 품에 안고 소리쳐 불렀으나 옥분은 이미 의식을 잃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옥분의 손을 본 대호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호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옥분을 감싼 뒤 등에 업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옥분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등 너머로 느껴지는 숨결은 신라처럼 가늘었지요. 대호는 근처 자신이 묶던 주막으로 옥분을 데려가 뜨거운 방 구들장에 눕혔습니다. 의원을 급히 불러 옥분의 상처를 닦아내고 약을 발랐습니다. 이 여인이 대체 무슨 일을 당했기에 이토록 모진 상처를 입었단 말인가. 의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사흘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호는 그 사흘 동안 한숨도 자지 않고 옥분의 곁을 지켰습니다. 대야의 따뜻한 물을 받아 옥분의 거칠어진 손을 정성껏 씻겨 주었습니다. 옥분의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을 보며 대호는 그녀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고된 세월을 보냈는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사흘째 되던 날 밤, 옥분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마침내 감겨있던 눈이 떠졌습니다. 여기가 저승인가요? 옥분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나오지도 않았지만 대호는 그 한마디에 눈물을 왈칵 쏟았지요. 옥분아, 나다, 대호다. 너 죽지 않았다, 살아있어. 옥분은 대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어릴 적 함께 뛰놀던 소꿉친구 대호임을 깨닫고는 소리 없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배신당한 서러움과 억울함, 그리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지요. 옥분은 몸을 추스르며 대호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부정합격과 시어머니의 인신매매, 그리고 절벽에서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기막힌 사연까지 말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대호는 주먹을 꽉 쥐어 손등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짓을 저지른단 말이냐. 대호는 당장이라도 세경의 집으로 달려가 목덜미를 낚아채고 싶었으나 옥분이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니요, 대호야. 지금 가면 나만 미친년이 될 뿐이다. 그들은 내가 죽었다고 믿고 있을 테니 차라리 잘된 일이다. 옥분의 눈에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서슬, 퍼런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대호는 옥분의 결연한 의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되지. 옥분아, 나랑 한양으로 가자. 대호는 옥분에게 자신의 상단에서 새 삶을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나를 도와 다 죽어가는 내 상단을 살려다오. 내가 가진 그 총명함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옥분은 대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손가락에 남은 상처와 가슴에 새겨진 원한이 흉터로 남을 때까지 옥분은 조용히 칼을 갈기로 마음먹었지요. 며칠 뒤 옥분은 대호의 마차에 몸을 싣고 고향 땅을 떠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멀어지는 고향 산천을 바라보며 옥분은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한세경, 김씨 노인네, 당신들이 버린 소금이 당신들의 눈을 멀게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옥분을 실은 마차가 한양 땅에 들어설 무렵 옥분의 눈빛은 이미 예전의 순박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죽음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자 한양 상업계를 뒤흔들 거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양 땅은 과연 소문대로 눈 감으면 코를 베어가는 삭막한 곳이었습니다. 대호가 이끄는 대호 상단은 한때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였으나 지금은 껍데기만 남은 처지였지요. 세력을 키운 경쟁 상단인 만상의 횡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양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길과 산길을 장악하고 대호 상단의 물건을 대주던 상인들을 협박하여 씨를 말리고 있었지요. 대호는 성품이 정직하고 의리가 깊었으나 남을 등쳐먹지 못하는 그 착한 심성이 오히려 장사판에서는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대호의 집에 머물며 기력을 회복할 무렵 상단 집무방에서는 매일같이 빗독촉에 시달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호야, 내가 내 장부를 좀 봐도 될까? 옥분은 비록 학문은 익히지 못했으나 1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소금을 팔며 다져온 셈법만큼은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대호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두툼한 장부를 옥분 앞에 내놓았습니다. 옥분은 밤새 호롱불 아래서 눈이 벌게지도록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어디서 돈이 새고 있는지, 어떤 물건이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내기 시작했지요. 지금 너는 남들이 다 하는 비단과 약재에만 매달리고 있구나. 옥분은 장부를 덮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상이 이미 꽉 잡고 있는 길목에서 싸워봐야 승산이 없어. 우리는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소금과 젓갈의 승부를 걸어야 해. 당시 한양의 소금은 질이 떨어지고 가격만 비싸서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옥분은 자신이 10년 동안 몸담았던 서해안 포구의 소금 장수들을 떠올렸지요. 그들은 만상의 횡포 때문에 팔로가 막혀 좋은 소금을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대호에게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마차를 준비해줘. 만상의 눈을 피해 야밤에 물길을 타고 연포 포구로 가야 할 것 같아. 대호는 옥분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압도되어 군말 없이 따랐지요. 옥분은 예전의 형님, 동생하며 지내던 포구의 소금 장수들을 만나 정성껏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만상의 독점을 깨부수고 여러분의 소금을 제값에 한양으로 실어 나르겠습니다. 저 옥분이를 믿고 물건을 내주십시오. 옥분의 진심 어린 호소와 대호 상단의 신용이 합쳐지자 창고에 잠자던 최상품 소금들이 대호의 배에 실리기 시작했지요. 옥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금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으로 서해안의 싱싱한 새우와 고기를 절여 맛깔난 젓갈을 만들어 한양 시장에 풀었습니다. 아이고, 이 집 젓갈은 어찌 이리 감칠맛이 난다냐. 소금이 좋으니 맛이 다르구먼.
한양 아낙네들 사이에 입소문이 번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비싸고 질 낮은 소금에 질려있던 백성들이 구름처럼 대호상단으로 몰려들었지요. 창고에 쌓여있던 빈 문서는 하나둘 불길 속으로 사라졌고 대신 그 자리에 엽전 꾸러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상의 상주들은 당황하여 방해를 해보려 했으나 이미 옥분이 장악한 민심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지요. 대호는 옥분의 탁월한 상업적 식견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옥분아, 너는 정말 하늘이 내게 보내준 보물이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길거리로 나앉을 뻔했다. 대호는 진심으로 감격하며 옥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옥분은 그제야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차가운 복수의 칼날이 숨겨져 있었지요. 이제 겨우 시작이야. 돈이 모여야 힘이 생기고 힘이 생겨야 그놈들의 목줄을 쥘 수 있어. 옥분은 장사로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정보를 모으는데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양 소식통들을 고용하여 남편 세경이 어떤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지, 시어머니 김 씨가 어떻게 사치를 부리는지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이제 단순한 장사꾼을 넘어 한양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거물로 성장하고 있었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여인의 무서운 집념이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대호상단이 젓갈과 소금으로 한양의 입맛을 사로잡자 시장통에는 옥분이라는 이름이 무서운 기세로 퍼져 나갔습니다. 본래 장사치들은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상호 뒤에 숨기 마련이었으나 옥분은 달랐습니다. 나는 죽었다 살아난 몸. 내 이름을 당당히 내걸고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어. 옥분은 대호상단의 모든 장부와 거래,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 2글자를 또박또박 새겨 넣었습니다. 대호는 장사 수완은 좋았으나 세세한 살림살이에는 젬병이었지요. 사람 좋게 허허 웃으며 물건값을 깎아주거나 외상 장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손해를 보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옥분은 그런 대호의 빈틈을 송곳처럼 파고들어 메워 나갔던 것입니다. 대호야, 장사는 인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과 기록으로 하는 것이야. 옥분은 대호 상단의 낡은 관습을 하나둘씩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소금 창고를 돌며 생산량을 미리 파악하고 날씨를 예측하여 소금값이 오를 때를 대비해 미리 물량을 확보했지요. 어릴 적부터 영민했던 옥분의 머릿속에는 팔도의 물길과 산길 지도가 훤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옥분은 단순히 소금을 파는 장사꾼에 머물지 않고 그녀는 전국의 소금 창고 주인들을 한양으로 불러 모아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만상의 횡포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 대호 상단이 여러분의 소금을 모두 사들여 제값에 팔아드리겠습니다. 옥분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대호의 든든한 뒷배에 전국의 소금 장수들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옥분은 전국의 소금 유통권을 손에 쥐게 되었고 한양의 소금 가격은 옥분의 손가락 끝에서 결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옥분을 소금 여장부라 부르며 우러러 보았습니다. 10년 전 머리에 소금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쫓겨나던 그 가엾은 여인은 이제 없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상단의 안주인 자리에 앉은 옥분의 기세는 웬만한 대갓집 마님보다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재물이 쌓일수록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돈은 힘이 되었으나 그 힘을 쓸 대상은 아직 저 멀리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분은 상단 한쪽에 비밀스러운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 세경과 시어머니, 김 씨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된 장부들이 가득했지요. 한세경,
내가 나의 피땀을 팔아 산 그 관직이 얼마나 무거운지 조만간 알게 될 것이다. 옥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질 때 입은 흉터는 여전히 팔뚝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요. 그 흉터는 옥분에게 매일 아침 복수의 이유를 일깨워주는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대호는 그런 옥분의 뒷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녀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옥분아, 이제 너는 한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상이 되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한 거야? 대호의 물음에 옥분은 창밖의 보름달을 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데는 돈만으로는 부족해. 이제는 그놈들의 목을 칠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을 갈아야겠어. 옥부는 상단을 운영하며 번 막대한 자금을 인재를 모으고 정보를 사는데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옥분의 이목은 한양 도성안은 물론이고 세경이 드나드는 궁궐 문턱까지 닿아 있었지요. 죽음의 강물에서 건져 올린 목숨이 이제는 세상을 집어삼킬 거대한 파도가 되어 몰아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한양 상권을 쥐락펴락하며 재물을 쌓는 동안 남편 세경의 출세가도 역시 거침이 없었습니다. 부유한 판서댁 막내딸과 재혼한 세경은 처가의 막강한 배경을 등에 업고 정오품 관직까지 수직으로 상승했지요. 하지만 세경의 관복 아래에는 썩은 고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상인들에게 뒷돈을 받고 관청의 물건을 납품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지요. 옥부는 이 모든 사실을 정보원들을 통해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대호야, 이제는 법의 칼날을 준비해야 할 때야. 나라시를 보는 자가 도둑질을 일삼으니 하늘이 노할 일이다. 옥분의 말에 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한선비를 상단 비밀방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허름한 선비 차림이었으나 사실은 임금의 밀명을 받고 전국의 비리를 파헤치는 암행어사 도진이었습니다. 어사 나리, 여기 이 여인의 기막힌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대호의 소개로 옥부는 도진 앞에 섰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10년 전 세경이 자신의 돈을 훔쳐 시험 문제를 샀던 일부터 자신을 기생집에 팔아넘기려 했던 만행을 낱낱이 고발했지요. 옥부는 소매를 걷어붙여 팔뚝에 남은 화상 흉터와 뭉개진 손가락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흉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조강지처를 이토록 짓밟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지는 옥분의 처참한 상처와 세경의 악행을 듣고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천인공노할 일이로군. 백성을 돌봐야 할 관리가 제 아내를 팔아 관직을 사고 이제는 나라의 곳간까지 축내고 있다니. 도지는 그 자리에서 옥분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그 놈의 뒷조사를 시작하겠소. 과거 시험 부정은 물론이고 현재 저지르는 모든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소. 옥부는 도진 앞에 엎드려 감사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날 이후 도진은 거지나 장사꾼으로 변복하여 세경의 주변을 맴돌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경은 그것도 모른 채 처가 식구들과 어울려 매일같이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며 기고만장했지요. 시어머니 김씨는 비단 치마를 끌며 한양 마님들 사이에서 떵떵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조만간 당상관 자리에 오를 것이니 그때는 이 한양 땅이 우리 발 아래 있을 것이요. 김씨는 며느리 옥분이 죽었다고 확신하며 가끔 술기운에 그 소금 장수, 딸려는 복도 없지라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김씨 노인네 마음껏 웃어두시오. 그 웃음이 비명이 되어 돌아올 날이 머지않았으니
옥부는 암행어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상단의 자금을 더 크게 불려나갔습니다. 세경을 조정해서 영원히 내치기 전에 먼저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빼서 알거지로 만들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세경은 더 큰 권력을 탐내며 점점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옥분이 파놓은 거대한 함정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죽음의 절벽에서 살아 돌아온 여인과 정의의 칼날을 든 암행어사, 그리고 의리 있는 거상대호. 세 사람이 뭉쳐 세경의 목을 죄일 그물을 촘촘하게 짜기 시작했습니다. 한세경은 이제 한양에서도 꽤나 세도를 부리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법이라 정오품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는 대감 소리를 듣는 당상관 자리를 넘보기 시작했지요. 그 자리에 오르려면 궁궐 안에 더 높은 고관들에게 바칠 막대한 양의 뇌물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도목정사 때 판서 대감께 확실히 눈도장을 찍으려면 최소 1000냥은 더 있어야 합니다. 세경이 초조하게 방 안을 서성이며 말하자 시어머니 김씨가 혀를 찼지요. 처가에서 가져온 돈도 벌써 바닥이 났는데 그 큰 돈을 어디서 또 구한단 말이냐? 세경은 부잣집 처가 식구들의 눈치를 보느라 대놓고 돈을 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 모든 추악한 상황을 옥부는 이미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죠. 옥부는 상단 집무방에서 대호와 함께 다음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대호야, 내가 내 장부를 좀 봐도 될까? 우리가 가진 자금으로 세경이를 확실히 올감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옥분이 편안하게 묻자 대호가 호탕하게 웃으며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그럼 옥분아, 내가 봐준다면 나야 언제든 환영이지. 내 생각대로 다 해봐. 내가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줄게. 대호의 따뜻한 응원을 받은 옥부는 세경의 탐욕을 이용할 덫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대신 상단에서 가장 말쑥해 보이는 중년 상인 최서방을 대리인으로 내세웠지요. 최서방은 세경이 자주 드나드는 비밀스러운 기방의 자리를 잡고 세경의 귀에 솔깃한 정보를 흘렸습니다. 날이 요즘 한양의 거상들 사이에서 정체를 숨기고 급전을 빌려주는 큰손이 하나 있다고 하더군요. 돈이 급했던 세경은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이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세경은 최서방의 안내를 받아 도서 외곽의 조용한 정자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전주의 대리인을 만났습니다. 옥부는 그늘진 곳에 몸을 숨기고 이 모든 상황을 죽은 듯이 지켜보고 있었지요. 날이 저희 전주께서는 나리의 장례를 보고 돈을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자는 아주 낮게 책정했으니 걱정 마십시오. 최서방이 내민 증서에는 세경이 그토록 원하던 1000냥이라는 거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증서 구석에는 아주 무서운 조건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지요. 만약 기한 내에 갚지 못할 경우 한세경 본인의 집은 물론이고 전답까지 모두 회수한다. 당상관이라는 화려한 관직에 눈이 먼 세경은 그 조건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가 판서 대감의 사위인데 돈을 못 갚을 일이 있겠느냐. 조만간 승차만 하면 이 정도 돈은 단숨에 갚을 수 있지. 세경은 기고만장한 태도로 증서에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자신의 목에 스스로 밧줄을 거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옥부는 창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지요. 그래, 세경아. 그 돈으로 내가 원하는 그 화려한 관복을 마음껏 사보거라.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옷이 될 테니까. 한세경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대궐 쪽을 바라보며 승차 소식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벼슬을 내린다는 소식은커녕 세경에 대한 흉흉한 소문만 대궐 안팎으로 돌기 시작했지요. 빌린 돈 1000냥의 이자는 세경의 피를 말리며 하루가 다르게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약속했던 석 달의 기한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말았죠. 날이 전주님께서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으셔야겠습니다. 대리인 최서방이 세경의 집으로 찾아와 서늘한 목소리로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세경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최서방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걸복걸했습니다.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시오. 조만간 당상관 자리에 오르면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오. 하지만 최서방은 옥분의 지시에 따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증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습니다. 약조하신 대로 이 집과 처가의 전답을 회수하는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세경은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편 상단집 무방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옥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대호야, 이제 슬슬 고삐를 당겨도 될까? 옥분이 나직하게 묻자 대호가 든든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옥분아. 준비는 이미 다 끝났어. 이제 세경이가 제 발로 구덩이에 빠질 일만 남았네. 대호의 말대로 옥부는 세경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상인들까지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경이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작은 빚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세경의 숨통을 조여갔지요. 세경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판서 대감인 장인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장인어른, 소생이 급히 융통할 돈이 필요합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이미 옥분이 퍼뜨린 소문을 들은 판서 대감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자네가 거액의 빚을 지고 보증까지 섰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망발인가. 장인어른의 호통에 세경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지요. 처가에서도 버림받은 세경은 이제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시어머니 김씨는 집안에 들이닥친 옥분이 보낸 장정들을 보며 머리를 싸매고 누워버렸죠. 아이고, 장원급제한 아들을 뒀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김씨는 여전히 옥분의 돈을 훔쳐 문제를 샀던 과거는 잊은 채 하늘만 원망했습니다. 옥분은 대리인을 통해 세경의 집 대문에 붉은 봉표를 붙이게 했습니다. 번듯했던 기와집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눌려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지요. 세경은 자신의 관복이 먼지투성이가 되는 줄도 모르고 술만 마시며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내게 돈을 빌려준 그 전주가 대체 누구란 말이냐. 나를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뜨린 자가 누구냐고. 세경이 허공을 향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밤바람뿐이었습니다. 옥부는 멀리서 세경의 집을 바라보며 5년 전 그날의 빗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기생집에 팔아넘기려 했던 자들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여전히 귀에 생생했지요. 세경아,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내 아픔을 조금은 알게 되겠지. 옥분의 눈빛은 달빛 아래서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파멸이라는 첫 번째 응징이 이제 막 완성되어 가고 있었지요. 드디어 빚을 갚기로 약속한 마지막 날에 해가 서산으로 미연이어 저물어 갔습니다. 한세경의 집 대문 앞에는 10여 명의 장정들이 들이닥쳐 험악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지요. 안절부절 못하며 마당을 서성이던 시어머니 김씨는 대문이 벌컥 열리자마자 봇물 터지듯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놈들,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장원급제한 나라님 댁에 발을 들이느냐. 김씨의 호통에도 장정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길을 터서
한 여인을 맞이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당당한 기세로 걸어 들어오는 여인의 모습에 김 씨와 세경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그 여인은 다름 아닌 5년 전 절벽 아래 강물로 던져졌던 옥분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정령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란 말이냐? 김 씨는 자지러지며 뒤로 나자빠졌고 술잔을 들고 있던 세경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옥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품 안에서 빈 문서를 꺼내 보였지요. 나를 보고 그리 놀라실 것 없습니다, 어머님. 내가 바로 당신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전주니까요. 옥분의 서늘한 목소리에 세경은 정신을 차린 듯 이를 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인연, 죽지도 않고 살아 돌아와 감히 내 집을 넘보다니 정녕 미친 것이냐. 세경의 적반하장에 옥부는 코웃음을 치며 천냥의 빚이 적힌 증서를 그들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이 집과 모든 전답은 이제 내 것입니다. 당장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남기지 말고 나가십시오. 상황을 파악한 시어머니, 김 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옥분에게 달려들며 악을 쓰기 시작했지요. 오냐, 내년이 장사를 해서 돈 좀 벌었다고 유세를 부리는구나. 세상 천지에 조강지처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가더니 이제는 전 남편 집까지 뺏으려 들어? 김 씨는 동네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옥분을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세우며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나쁜 년아, 복수를 꿈꾸며 우리 집안을 몰락시키려는 수작인걸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세경 역시 옥분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며 살벌한 경고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지금 재산을 뺏었다고 승리한 것 같으냐? 나는 조만간 더 높은 고위 관직에 오를 몸이다. 세경은 눈을 부릅뜨며 옥분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낮고 매서운 목소리로 읊조렸지요. 돈 몇 푼으로 나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마라. 관직에 오르는 즉시 내년의 목을 가장 먼저 칠 것이다. 옥부는 세경의 위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장정들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무엇들 하느냐? 이 부정한 자들을 당장 대문 밖으로 내던지거라. 장정들이 달려들어 김 씨와 세경의 팔다리를 붙잡고 마당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놓아라.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장인 어른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세경이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옥부는 5년 전 자신이 당했던 그대로 소금, 바가지를 가져와 그들의 머리 위에 사정없이 끼얹었지요. 하얀 소금 가루가 세경의 관복과 김 씨의 비단 치마 위로 눈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야 하니 이 소금이나 듬뿍 처먹고 나가거라. 옥분의 일갈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며 고소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알거지가 된 세경과 김 씨는 결국 비참한 꼴로 대문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죠. 세경은 소금을 뒤집어 쓴 채 옥분의 집 방향을 노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님, 일단 처가로 가시지요. 판서 어른께 말씀드려 전연을 당장 잡아 가두게 할 것입니다. 김 씨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아들의 부축을 받아 김 대감댁 처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세경은 처가의 권력만 믿고 조만간 찾아올 더 큰 파멸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옥부는 텅 빈 집 마당에 서서 10년의 원한이 서린 흙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경제적 파멸이라는 첫 번째 응징은 끝났지만 진정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옥부는 되찾은 기와집 안방에 앉아 차갑게 식은 찻잔을 매만졌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낡고 때 묻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이것은 5년 전 옥분이 밤샘 삭바느질을 하며
직접 수놓았던 바로 그 돈주머니였습니다. 남편의 급제를 위해 정성을 다했던 아내의 손길이 이제는 그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옥부는 거상이 된 후 팔도에 뻗친 자신의 이목을 풀어 당시 뇌물을 받았던 시관의 하인을 수소문 끝에 찾아냈습니다. 결국 그가 주인 몰래 따로 적어둔 비밀 장부를 거액을 주고 사들였지요. 장부에는 세경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바쳤는지 날짜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 주머니를 어루만지며 서늘한 눈빛으로 읊조렸습니다. 내가 이 주머니에 담긴 내 피눈물을 잊었느냐. 한편 처가인 판서댁으로 쫓겨난 세경은 분노로 밤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옥분에게 집을 뺏긴 수치를 씻기 위해 장인어른의 소매를 붙잡고 매일같이 하소연했지요. 장인어른, 그 요망한 계집이 제 재산을 갈취하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세경은 자신이 빌린 돈이 옥분의 상단에서 나온 줄도 모른 채 오로지 관직에 오를 날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판서의 힘을 빌려 세경이 그토록 원하던 고위 관직 인정 삼품 당상관 자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세경은 이제 자신이 다시 권력을 잡았으니 옥분을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다고 믿었지요. 오냐, 옥분아. 내가 장사치로 성공했다. 한들 나라님 앞에 서면 고개도 못 들 미천한 신분일 뿐이다. 세경은 처가 식구들과 함께 자신의 승차를 축하하는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암행어사 도지는 미리 조사해서 모아둔 비리 장부와 범죄 증거를 품에 넣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요. 도지는 세경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환희에 젖었을 때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때호 역시 상단의 장정들을 불러 모아 잔칫날 벌어질 결전의 순간을 대비했습니다. 옥분아,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내 억울한 세월을 보상받을 시간이 왔어. 때호가 다정한 목소리로 옥분을 위로하자 옥분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대호야. 여기까지 오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내 손으로 그 더러운 관복을 찢어버릴 거야. 옥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5년 전 절벽 끝에서 다짐했던 복수의 맹세를 되새겼습니다. 세경은 처가 막루에서 벌어질 화려한 잔치에 고을의 모든 세도가를 초대하며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승차가 곧 옥분의 죽음이자 자신의 완벽한 승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요. 드디어 세경이 정삼품 당상관 자리에 제수되는 경사스러운 날이 밝았습니다. 판서댁 대문 앞에는 고관대작들의 화려한 가마가 끝도 없이 늘어섰고 집안 가득 풍악 소리가 담장을 넘어 한양거리에 울려 퍼졌지요. 세경은 금사로 수놓은 새 관복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위세를 한껏 뽐냈습니다. 그는 옥분에게 집을 뺏겼던 수모를 씻기라도 하듯 보란 듯이 더 사치스러운 사내 진미를 상에 올리라고 명했지요. 어머님, 이제 보십시오. 저를 무시하던 자들이 제 발 아래 엎드리는 광경을 말입니다. 세경이 기고만장해져서 말하자 곁에 있던 시어머니 김씨도 어깨를 으쓱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오냐, 우리 아들이 최고다. 이제 그 소금 비린내 나는 계집년도 조만간 내 손에 잡혀올 게다. 잔치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고 술잔이 오가는 가운데 세경은 장인인 판서 대감 옆에 앉아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만하게 웃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요란한 소동이 벌어지더니 허름한 누더기를 걸친 사내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허, 여기가 당상관 나으리 댁 잔치날이라더니 아주 화려하고 맛난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먼. 거짓골을 한 사내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온 이는 다름
아닌 암행어사 도진이었습니다. 세경은 미간을 찌푸리며 당장 저 더러운 놈들을 끌어내라고 포효하듯 소리를 질렀지요.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이 성스러운 잔칫날에 거지 때가 들어오느냐. 당장 매질을 해서 담장 밖으로 던져버려라. 장정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달려드는 찰나 도진이 품 안에서 번쩍이는 햇살을 머금은 마패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도진의 사자후에 드높던 가야금 소리가 뚝 끊겼고 잔치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지요. 세경과 판서 대감은 사색이 되어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굳게 닫혔던 대문이 다시 열리며 눈부신 비단옷을 입은 옥분이 대호와 함께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관복이 참으로 눈이 부시도록 잘 어울리십니다. 하지만 그 옷은 서방님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옥분의 서늘하고도 명징한 목소리에 세경은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다 결국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도지는 세경의 발 앞에 옥분이 피눈물로 구한 비리 치부책과 낡은 비단 돈주머니를 던졌지요. 내가 5년 전 아내의 쌈짓돈을 훔쳐 시관에게 뇌물을 바치고 시험 문제를 산 부정 합격자라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졌다. 주변에 모인 고관들은 경악하며 세경을 뱀 보듯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경의 세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가린 채 안채로 도망쳐버렸지요. 이것은 함정입니다. 저 요망한 계집이 내 출세를 시기하여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세경이 얼굴에 핏대를 세우며 발악했지만 도지는 이미 매수당했던 하인을 끌고 나와 만천하의 증언을 시켰습니다. 옥분이 전국의 이목을 풀어 준비한 증거들이 바위처럼 단단하게 세경의 숨통을 조여왔지요. 나라시를 돌봐야 할 관리가 제 아내를 팔아넘기려 하고 이제는 나라의 근간인 과거까지 더럽히다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도진의 서슬퍼런 일갈에 세경은 결국 고개를 떨구고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부는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지요. 자신을 강물에 던졌던 남편이 이제는 법의 심판대 위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 정녕 꿈만 같았습니다. 판서댁의 너른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암행어사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수십 명의 포졸들이 달려들어 세경의 몸에서 번쩍이던 당상관 관복을 사정없이 찢어발겼습니다. 어허, 이놈들, 감히 네 몸에 손을 대느냐. 나를 놓아라. 세경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악했지만 포졸들의 거친 손길에 비단관복은 조각조각 너덜너덜하게 찢겨나갔지요. 머리에 꽂혔던 사모는 흙바닥에 짓밟혔고 세경은 속적삼만 걸친 채 차디찬 바닥에 무릎이 꿇리고 말았습니다. 장인인 판서 대감은 사위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제 한 몸 보전하기 위해 세경을 가차없이 외면했습니다. 자네가 정녕 이런 파렴치한 자였단 말인가. 내 가문을 더럽히다니. 당장 이놈을 내 눈앞에서 치워라. 판서의 매정한 외침에 세경은 배신감으로 눈을 부릅떴으나 이미 권력이라는 이름의 모래성은 무너져 내린 뒤였지요. 바로 그때 옥분이 마당 한복판으로 천천히 걸어 나와 세경의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10년 전 세경의 합격을 빌며 정성껏 바느질했던 낡은 무명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주머니가 기억나십니까? 당신이 내 쌈짓돈을 훔쳐 달아날 때 팽개쳤던 바로 그 주머니입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서늘한 냉기가 서려 있었고 세경은 그 기세에 눌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주머니에 든 돈으로 관직을 사고 정경부인 자리를 약속할 때 나는 바닷가에서 소금 가마니를 매며 당신의 앞날만 기도했습니다. 옥부는 찢겨 나간 세경의 비단 관복 조각을 밟으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은혜를 원수로 갚고 나를 기생집에 팔아넘겨 입을 막으려 했지요. 사람이 어찌 이토록 추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어머니, 김 씨가 옥분의 발치를 붙잡고 울며 불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아,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만은 살려다오. 너도 10년 동안 같이 산 정이 있지 않느냐? 김 씨의 구걸에 옥분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사정없이 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10년 동안 소금 비린내를 온몸에 묻히고 살 때 당신은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부려먹는 노비로 보셨지요. 옥분의 서슬퍼런 일갈에 김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듯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도지는 형리들에게 명령하여 세경을 포승줄로 묶으라고 엄히 명했습니다. 죄인 한세경은 아내의 재산을 갈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직을 얻어 국법을 어지럽혔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는다. 포승줄이 세경을 묶자 비로소 세경은 자신의 인생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굵은 눈물을 흘렸지요. 옥부는 대호가 건네준 소금 한 바가지를 들고 세경의 머리 위로 사정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이 소금은 내가 당신을 위해 흘린 땀방울이고 당신이 짓밟은 내 10년의 세월이다. 이 짠맛을 뼛속까지 새기며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라. 세경의 머리와 어깨 위로 하얀 소금이 눈처럼 쌓였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고소하다는 듯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암행어사 나리, 저런 나쁜 놈은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하십시오. 옥분 마님 만세. 백성들의 외침이 판서 댁 담장을 넘어 온 장 안에 울려 퍼졌고 세경은 개처럼 끌려가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옥분은 멀어지는 세경의 뒷모습을 보며 5년 전 절벽에서 흘렸던 눈물을 비로소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곁에 서 있던 대호의 손을 지그시 잡으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대호야, 이제 정말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아. 나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거 맞지? 대호는 옥분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든든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옥분아. 넌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야. 이제 내 앞날엔 소금꽃보다 환한 길만 열릴 거야. 옥분은 대호의 품에서 참아왔던 통곡을 터뜨렸고 그 울음소리는 지난 10년의 한을 씻어내는 정화의 소리였습니다. 탐욕으로 얼룩진 한 남자의 몰락과 고통을 딛고 거상으로 우뚝 선 여인의 승리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지요. 이제 한양거리에는 소금 장수달에서 거상이 된 옥분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다시 고요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관직을 삭탈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진 세경은 먼 바닷가 끝자락에 외딴 섬으로 개처럼 끌려갔지요. 그는 유배지로 가는 배 위에서 옥분이 뿌린 소금이 눈에 들어가 진물이 흐르는 고통 속에 울부짖었습니다. 평생을 탐했던 비단 관복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은 그는 매일같이 들이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권력의 단꿈은 일장춘몽이 되어 사라졌고 그에게 남은 것은 조강지처를 버린 죄인이라는 낙인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씨의 말년 또한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지요. 판서댁에서 쫓겨난 그녀는 한양거리를 떠돌며 여기저기 빌어먹는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놓아버린 김씨는 소금. 가만히만 봐도 옥분인 줄 알고 살려달라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죠.
악인들이 제 죄의 대가를 치르는 동안 옥부는 대호 상단의 어엿한 주인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행수방에 앉아 장부를 살피며 전국의 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옥부는 자신이 번 막대한 재물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홀로 된 여인들을 위해 소금방이라 불리는 쉼터를 만들고 자립할 수 있게 도왔지요. 세상은 그런 옥분을 가리켜 자애로운 소금 여장부라 칭송하며 존경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화창한 봄날, 옥부는 대호와 함께 처음 소금을 팔던 그 포구의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옥분아, 이제는 그 흉터가 아프지 않니? 대호가 곁에서 옥분의 손을 다정하게 맞잡으며 넌지시 물었지요. 옥분은 잔잔한 파도를 바라보며 은은하고도 단단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응, 대호야. 소금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썩지 않잖아. 사람의 진심도 그 소금과 같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아. 옥부는 자신의 팔뚝에 남은 화상 흉터를 더 이상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진실을 지켜낸 승리자의 훈장이었기 때문이죠. 대호는 그런 옥분을 든든